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얼추 좀 다 가네요. 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또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작을 좀 해보죠. 네, 오늘 톱 기사는 역시 추경 얘기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추경이 지금 1차 13조 8천억이죠. 그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얼마를 할 거냐 관심들이 많은데 20조 이상 이렇게 얘기가 좀 됐죠. 그래서 대략 35조 정도로 이제 전체 큰 틀이 맞춰지는 것으로 어제 얘기가 들고 저희도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결국 이제 내수 활성화에 이제 포인트가 꽂혀 있는데 내수 활성화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사실 관심사는 국민들한테 지는 이 보조금을 과연 이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이냐, 얼마나 줄 것이냐, 또 이 주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 국민한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민주당에서는 보편 지급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똑같이 다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자는 거였고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현재 정부에 있는 뭐 주요 장차관들이 대부분 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전 정부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선별 지급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늘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보 정부가 집권을 시작을 했지만 현재 주요 멤버들이 보수 정부 쪽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철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정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결론은 그래 그러면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되 금액을 달리하자. 즉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서로 합치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섞는 그런 믹스 방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첫 추경은 20조 정도로 편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35조 전후가 될 것으로 좀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이 15만 원에 50만 원의 이 차별, 즉 선별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건데 소득 중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소득, 하나는 지역 이렇게 차별을 좀 두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지역에 살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맥스 50만 원까지 이 정부 지원금을 민생 회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로 뭐 서울에 살면서 뭐 소득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은 1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그럼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거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니까 이 지원받은 보조금, 민생회복 지원금을 서울에서만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서울에서 받은 이 지원금을 가지고 뭐 지역에 가서 쓰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좀 지역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좀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지역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회복 지원금이 더 많아지니까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형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민생회복지원금, 즉 정부 내수 활성화 목적의 추경의 혜택은 지역, 그다음에 좀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사정이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조금 더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그 돈이 풀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어쩌면 전체적인 틀이 잡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지원이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거로 봐서는 빠르면 7월 중순 정도, 늦으면 이제 8월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시점은 아직은 명확하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니까요. 아마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시기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예, 주토피아 오늘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엔터주 얘기를 오늘 주토피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BTS가 완전체가 이제 돌아오죠. 그러니까 제대를 다 했습니다. 이제 멤버들이. 그래서
BTS 완전체가 이제 복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엔터주들이 좀 쉬었다가 다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 한번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엔터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K-팝 포커스, 에이스 것도 그렇고 하나로 것도 그렇고 타이거 것도 그렇고 코덱스 것도 다 지금 좋죠. 특히 이제 코덱스의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ETF가 20%를 넘겨서 가장 최근 한 달 새 수익률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BTS의 완전체가 결성이 돼서 실제로 무대에 올라서는 거는 당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 초쯤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더군요. 지금 주가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하이브 어제도 또 올랐네요. 1.8% 올라서 30만 원을 결국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엔터업황 전반으로도 이제 변화의 어떤 상황이 좀 모색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제 사실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음원 판매, 음반 판매 이게 가장 큰 수익원인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음반이나 음원 판매는 주춤하고 이 공연 쪽에서의 수익금, 그다음에 또 하나 M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굿즈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죠. 이 굿즈의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쌈지하고 엔터하고 에스파하고 이 콜라보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IP, 즉 지적재산권. 이제 보통 이제 이 걸그룹이나 뭐 이런 보이그룹들은 이제 IP라고 표현을 이제 업계에서는 쓰는데 이 IP들을 가지고 활용한 그런 어떤 코어 비즈니스들, 이 콜라보레이션 비즈니스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수익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엔터 산업은 단순히 음반 팔고 공연만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굿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IP 콜라보레이션까지 계속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된다는 거죠. 같은 IP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소스를 가지고 멀티유즈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엔터사들의 수익성이 점점점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엔터주를 또 엔터주의 성장성을 높게 보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시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엔터주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로 가보죠. 파마리서치 얘기를 오늘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파마리서치 일단 주가 한번 보시죠. 어제 주가가 좀 또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일단 뭐 13일 날 인적 분할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마이너스 17%를 보였던 게 좀 있었고 어제 주가가 43만 원 정도, 43만 2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고점이 53만 4천 원이니까 10만 원이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0% 이상 주가가 좀 현재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락 배경, 이게 주가가 좀 전전날이죠. 좀 반등을 했다 다시 떨어진 이유는 역시 시장에서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더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에 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그다음에 어제는 맥쿼리가 역시 이번 분할 비율 같은 게 대주주한테 지나치게 유리하다라는 것, 즉 앞으로 파마리서치가 성장을 할 때 그 성장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대부분 사업회사 쪽이 아닌 지주회사 쪽, 파마리서치의 이 지주회사 쪽으로 간다라는 이런 점들이 어쨌든 주주들한테 불리하다라는 문제를 또 제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53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뭐 거의 절반 가까이 좀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증권가에서 근데 이게 사실 재밌는 거는 이 파마리서치의 이 인적 분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쪽이 있고요. 예를 들어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내렸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근데 반면에 유진투자증권이라든가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에 이게 사실은 이게 파마리서치의 이 가치를 본질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에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는 그런 반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결국 사실 이거는 시장이 지나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처음에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인 쪽이 많았는데 조금씩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여서 마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 어떤 이슈 그때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하나 에어로는 굉장히 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파마리서치는 이 주가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쪽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다. 한 7대3, 6대4 정도로 우세하다. 근데 이 흐름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만약에 뭐 5대5나 또는 거꾸로 뭐 4대6으로 바뀐다. 그러면 파마리스의 주가는 지금 바로 다시 치고 올라갈 여유는 뭐 충분히 있다. 워낙에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파마리서치의 이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2차 전지 얘기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얘기는 요즘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물론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까지 보니까 AMPC 관련된 부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기차,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악재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아직도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 새벽에 올지 가늠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의 내놓은 목표 주가보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대표주 중에 하나죠. 이 LNF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93,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48,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에 대비해서 이 괴리율이 뭐 93% 가까이 되고요. 음극재 업체죠. 대주전자재료. 이 회사도 주가가 10만 원이 넘은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괴리율이 70% 가까이.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더군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계열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보면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광물, 채굴부터 소재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데 부분까지 사실 이 일관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이 괴리율이 60% 가까이일 정도로 좀 좋지 않은 거죠.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쪽이 긍정적인 쪽보다는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가가 또 하락한 상태에서 반등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엔터주 같은 경우도 작년 9월까지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 뭐 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전에 그러니까 22년 그때 고점 대비해서 그 당시 JYP가 이제 대장주였는데 JYP 같은 경우 거의 60%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졌던 게 그때부터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반등을 할 때도 사실 엔터주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무슨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내년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당시 뭐 9월 또 10월 요 사이에서 내년 얘기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먼 얘기였잖아요. 근데도 주가가 꾸물꾸물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보십시오. 다시 전고점 뭐 돌파하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여러 종목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2차 전지주를 그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이냐? 지금이 바닥이니까 지금부터 뭐 사 모을 시간이냐? 그거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투자자들이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게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 관련주를 여전히 갖고 계신데 워낙 그 손실률이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손실률이 큰 상황에서 뭐 손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버티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언제 반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좀 벗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